제2의 위메이드를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위메이드는 뭐 7배 올랐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후한 평가를 줄 거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내년에 만약에 일어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전한 게 뭐지? 라고 찾을 때 그 자산이 아마 안전자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테슬라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팀장님께서 인생에서 뭐 가장 큰 투자를 하셨다고 네. 제가 영상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네네. 뭐 비트코인 샀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중요한 인생에서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나이가 들어서 뭐 40대에 은퇴를 하든 50대에 은퇴하든 은퇴한 이후에도 삶이 길어서 그렇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사실상 창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인생에 한 번쯤은 창업을 할 텐데 그러면은 내가 일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창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물론 이번에 의사결정한 게 창업은 아닌데 그래도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그래도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거를 좀 포기하고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투자는 이게 돈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투자는 나를 옮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김작가 TV에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뭐 무형자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돈을 넣어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하고 이런 것도 큰 투자지만 그냥 제가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겠다라는 게 훨씬 더 큰 투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거죠. 저를 옮긴 거를 어느 쪽으로 옮기셨는데? 제가 옮긴 회사는 업라이즈라는 회사고요. 네, 이 업라이즈라는 회사는 전통자산 운용과 그리고 암호자산, 그러니까 비전통 자산이죠. 운용 서비스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핀테크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SK증권이면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가는 거는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흔히 막 좋아하는 선택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SK증권이 대형사는 아니에요. SK 어쨌든 그룹의 계열사니까. 근데 뭐 SK 그룹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SK 그룹하고 SK 증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SK 증권이라고 쓰고 있긴 하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변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저 지금처럼 이게 버블한 상황에서 옛날에도 IT 버블 때 왜 안 봤냐? 2000년대 그때 막 뭐 엄청 유명한 회사들도 다 뭐 큰일 나가지고 난리 났었다. 지금 가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제가 가게 되는 업라이즈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받고 있는 평가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주식의 가치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가격이 시장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고 사실은 이 면에서 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나 이런 활동은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본 거죠. 실제로 작년 20년 전,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에 많은 버블들이 있었고 많은 회사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회사가 없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남으면 20년 후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가 당시에 나왔던 회사들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가는 회사도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제가 가서 그런 회사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죠. 이직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직이라든가 직장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 자신의 뭐 어떻게 보면 몸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투자가 되게 중요한 시대지만 어쨌든 그 시드머니가 되는 내 근로소득을 높이는 건 내 몸값인 거니까 내 몸값을 높이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직할 때 협상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몸값은 좀 이게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몸값이 막 높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같은 업종에 있었던 업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싫어할 수 있으나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처음에 김작가 TV 채널에 나와서도 했던 얘기가 무형자산이었거든요. 네. 어. 저는 사실 무형자산보다 나는 SK증권보다 내 유튜브가 더 중요하다. 아니 뭐 유튜브 아니 그건 개인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남아. 그러니까 솔직한 그 심정으로 내 거니까 내 거에 대한 그런 애착이 당연히 있죠. 그때도 제가 이제 연초에도 여기 이제 업계에 있는 많은 그 뭐 선배분들이 너 일로 와서 해봐라 일로 와서 해봐라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제가 했던 얘기는 저는 제 유튜브 채널 해야 돼요. 이거 못하게 하면은 못 가요. 돈 많이 줘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근데 저는 이게 제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고 그쵸. 이걸 통해서 제가 가진 무형자산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이 뭐냐? 그러니까 뭐 저와 제가 제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과의 갖는 소통 그렇죠.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작가 TV에 계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과 김 작가님과의 그 소통의 시간들 있잖아요. 같이. 그거 진짜 누구랑 뭐 돈으로 못 바꿔요. 그거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김 작가님도 항상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이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이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때, 그쵸.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변화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느낄 수 있는 되게 좋은 엄청난 그런 희열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 얘기를 듣는 게 저는 엄청 큰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몸값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랬는데 좀 돌아오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에서 내가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의 무형자산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저는 말씀하신 거에서 유튜브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어차피 기성세대인 분들은 본인이 이제 유튜브를 운영해 오신 분은 잘 없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런 분들일수록 유튜브의 가치가 좀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평가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채널을 운영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생각보다 가치가 더 많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치도 그렇고 진짜 보람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쵸.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되게 이게 저도 이제 막 1년 넘었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채널의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진짜 무시할 수 없이 너무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삶에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고, 그죠? 맞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 팀장님 라이브 처음 할 때 접속자 수가 제가 그때 2-3천 명 막 돌파하고 더 올라갈 때 네. 팀장님 어쩔 줄 몰라게 되게 맞아요. 좋아하시는 모습이 좀 기억이 나. 본인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맞아요. 3천 명을 앞에 두고 맞아. 이야기할 순간이 언제가 있어. 그때 진짜 막 흥분돼가지고, 맞아요.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런 좀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나이 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선호하는 직업 하면 딱 그 기업 순위로 한다면 뭐 대한항공, 막 삼성전자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첫 직장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 사회초년생이 직장을 잡을 때 좀 뭘 많이 봐야 한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런 걸 잘 고민 안 하신 분들 그냥 대기업 시가총액 순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게 또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먼저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네. 이 질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조언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김 작가님도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조만간 100만 되는데 나 100만이니까 니네들도 열심히 하면 100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했다라고 내가 했던 방식이 모두가 맞는 것도 아닐 뿐더러 내가 그냥 이건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이고 절대 이게 모든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미리 가정을 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죠. 네, 회사가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는 진짜 공채라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요즘에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공채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매년 일정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왜 뽑아야 되지? 계속해서 똑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만큼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채라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우리가 1950년대부터 전후 세대 이후로 한 60여 년,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고속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공채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에 막 주식 얘기하고 막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금이었잖아. 네. 예금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안 깨졌지만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치가 오르고 그러면서 예금에 넣어놓은 돈이 너무나도 볼품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하찮아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공무원 그리고 공채 막 이런 걸 합격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아까 제가 유튜브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벤처를 하셔야 되고 스타트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상황이 이렇게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제 우리가 할 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질문 주셨던 게 사회초년생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뭐 그냥 조언 한 가지만 살짝 드리면 네. 그런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이 이제 공채가 사라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공채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불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채가 사라진다는 건 수시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채용하는 게 높아지는데 그건 경력직을 아무래도 많이 뽑죠. 경력직도 있고 그건 아무래도 서울에 아무래도 기회가 좀 많아질 거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SNS, 유튜브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뭐 패션이든 유통이든 뭐 언어든 그런 쪽에 자기의 특징들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을 꾸준히 만들어 가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쌓여야지 그냥 나를 어쨌든 그런 거를 제한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유튜브를 계속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직하는 회사에서 뭐 따로 이력서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방송 모두가 그냥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란 채널이 굉장히 재밌는 게 나를 보여주는데 이만큼 좋은 방식이 없어요. 수없이. 저를 이제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는 성실함 이런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냐. 바쁜데, 이게 이제 그냥 성실함으로 끝나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채널이 됐든 뭐가 됐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맞아. 그 채널을 만드는 것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한테 또 영향을 주거든요. 유튜브 채널이 나한테 영향을 줘.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고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그럼 또 내가 올리게 돼. 안 할 수 없게 돼. 또 올리게 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치거든요. 저도 이제 김 작가님처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유명하신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나만의 장치를 만든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치. 그러니까 오건영 부부장님도 그렇고 염승환 부장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내가 이걸 계속 했어. 근데 기다린 사람이 있는 거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습관되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런 장치가 없으면 안 하거든요. 사람이 게으르고. 그래서 안 하게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개개인별로 잘하는 분야가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부분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쉽지 않아진다. 물론 그게 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고민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고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맞아요.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20살까지 못 찾은 거는 뭐 교육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30까지 못 찾는 건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 왜냐면 20살 이후로는 어른이잖아. 맞아. 어쨌든 그쵸.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늘 주식 투자하러 이야기하러 모이긴 했지만 또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직장의 커리어를 고를 때 좀 좋은 이야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현재 주식시장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이제 또 벌써 이제 곧 연말 맞아요.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2022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저는 애널리스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두 가지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바이 사이드 애널리스트고 네. 두 번째가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예요. 네. 바이 사이드, 그러니까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전부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애널리스트, 저는 누구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런 사람 다 셀 사이드예요. 네. 다 증권사에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고서 아니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셀하는 거죠, 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팔고 대신에 받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거래해 주세요.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애널리스트를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서 자, 이런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거래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입니다. 근데 바이 사이드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용사들 있잖아요. 네네. 뭐 M사, S사 이런 운용사들 네네.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 은행 이렇게 본인의 돈을 운용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을 바이사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바이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 뭐 사, 팔아 이게 결정하는 분들인데 네. 그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랑 다른 개념인 거죠. 네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은 말 그대로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리서치를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 아이디어를 파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나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아이디어를 파는 게 아니고 나의 리서치의 목적은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디 가서 파는 게 아니야. 근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장황하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되겠다. 이게 이제 저의 포부거든요. 네네.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달라지냐면 네. 종목을 굳이 종목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종목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동안 이제 제 채널에서는 제 아이디어 만 활용했는데 사실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들은 수많은 셀사이드 애널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서 이런 의사결정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전달해주는 정보를 더 모아서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동안에는 숏 캐시 해야 돼요. 막 등등 이런 막 구호를 외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구호를 외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네. 뭐 이런 변화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22년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 실적의 전망이 과연 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즉 이제 2021년에 코스피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의 순이익이 한 160조에서 170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것보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이때까지만 해도 코스피에 있는 상장사들이 내는 순이익의 규모가 네. 50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조였어요. 그러니까 30조에서 40조, 50조, 60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조 원 레벨까지 올라오거든요. 거의 2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50조 원이 점프업을 한 거죠. 네. 그 뒤로 2017년, 18년에 잠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제외하면 10년 동안 내내 100조 원에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가 얼마였냐면 160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점프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올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를 선 반영해서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2,400에서 3,200까지 한 방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 레벨이 일단은
150조 정도 레벨에서 유지가 되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증익이 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리고 시장에서도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네.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이나 산업을 공부를 해보면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지수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베타가 좋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1월 달까지 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부 소수의 종목들, 다시 말하면 성장이 없는 세상에서 얘만 이렇게 성장을 하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꿈도 없고 뭐가 잘 될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 얘만 이렇게 특출난 꿈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저는 계속 똑같아요. 근데 무형자산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위메이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2의 위메이드를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위메이드는 뭐 7배 올랐으니까 네. 이것도 주가가 더 좋을 거로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엄청나게 후한 평가를 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어딘데요? 그거는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대신에 후보군들은 네. 수출 주식보다는 내수 주식에서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내수 주식 중에서도 그러니까 소비재인 거죠. 네. 소비재 중에서도 미국에다 팔 수 있는 혹은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찾는 회사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저도 모니터링 할 거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아직 눈에 띄는 건 없지만 네. 과거에도 보면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2013년, 14년에는 그런 뭐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수주였는데 중국으로 화장품 하면서 이렇게 됐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꿈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꿈이 있었던 회사가 예를 들자면 2015년에 한미약품 같은 회사예요. 그냥 이게 꿈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네. 그냥 10배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게 시장의 컬러가 뭐 전체적으로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그런 것보다는 일부 섹터나 일부 종목에서 네. 이런 스타 종목들이나 업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뒤에도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는 그냥 이건 코어예요, 코어. 네.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이게 안 가면 이 장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늘 좋게 말씀해 주신 방금 전에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카카오는 어쨌든 방향이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규제 때문일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성장이 자회사들이 멈췄다. 성장하는 것.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가 카카오가 이제는 조금 뭐 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 뭐 충분히 쉰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카카오라는 회사가 한 3년 후에 이 정도의 돈을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모두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언제 오를까요? 언제 오는데? 그러니까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뭐 10조 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 해. 다 해. 그러면 언제 주가가 오르냐는 거죠. 지금 오르죠. 응. 지금 이렇게 올라요. 이게 3년 후에 있는 일들이 생각이 가시화가 딱 되는 순간 다 올라버려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고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고 그 뒤로 횡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가 뭐 18만 원 가고 했던 시점이 네. 굉장히 먼 미래를 먼저 반영해서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계속 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저는 이제 좀 쉬어가는 과정이 좀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카카오가 만들어낼 그리고 네이버가 만들어낼 그런 세상들은 뭐 계속 기대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시는. 자, 그럼 2022년에 좀 아까 지수보다는 섹터라 종목 얘기해 주셨으니까 좀 유망한 쪽은 어디 쪽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네.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꿈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뭐 이익의 성장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올해도 계속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뭐 저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 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메타버스, NFT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안 올라야 되는 애들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옆에서 NFT 하니까 나도 NFT 이런 애들은 아닌 거죠. 그런 애들이 오른 거는 그냥 잠깐 재미삼아 그냥 올랐다가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짜 NFT 뭐 메타버스 뭐 이런 회사들이 의미 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위메이드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메이드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네. 이게 주도주 컨셉이 돼서 이 회사가 앞으로도 뭐 계속 간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준비가 돼 있는 회사인 거죠. 어떤 준비가 돼 있냐? 2017년에 가상화폐가 올라가는 동안에 준비가 돼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이 세상에 올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NFT가 되고 메타버스 환경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점에서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앞으로 이 회사가 꿈꾸는 크기는, 꿈의 크기는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현실화되는지 여부는 시간이 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계속 가야 되겠지만, 네. 꿈의 크기는 더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 NFT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작가 TV 구독자분이 NFT나 뭐 이런 쪽에 많이 노출이 되셨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많이 노출이 안 되셨나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NFT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무형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non-fungible 토큰 뭐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걸 빼고 그냥 제가 무형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혹은 디지털 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근데 왜 무형자산이 거래되는 기술이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거래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뭔가 산다라고 하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다른 표현으로 저는 쓰는 게 뭐냐면은 저장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예금에다 넣는다 그러면 예금에 넣는 거,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에 넣는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저장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그런 저장 공간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준 그리고 ECB 이런 중앙은행에서 돈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뿌려대고 있잖아요.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던데, 테이퍼링 해도 지금도 많이 뿌리고 있어요. 네. ECB는 테이퍼링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 화폐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담아놓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그만 풀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최근에 있었던 COP26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기후위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제 신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돈도 없는데 선진국에서 돈 좀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선진국이 그래? 대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돈도 못 모았어.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서 할 거냐?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내고 뭐 세금을 걷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냥 돈을 더 찍어서 할 것 같아요. ECB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연준은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ECB도 그렇고 통화량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 어디다 담아놓냐는 거죠. 담아놓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담아놓을 데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작년에 우리가 유가가 마이너스 갔잖아요. 마이너스 유가가 어떻게 가능한 거지? 마이너스 유가라고 한다면은 김 작가님이 여기 옆에 가가지고 주유소 갔는데, 주유소 아저씨가 저희 기름 좀 제발 가져가 주시면 제가 돈 드릴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보 같은 행동을 왜 하냐는 거예요. 기름을 담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가져가 주면 내가 돈 줄게,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마이너스 유가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근데 지금 마이너스 금리도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도 여전히 10조 달러 이상의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가 어떻게 있어? 내가 김 작가님한테 100만 원 빌려주면서 이 100만 원만 가져가주면 내가 1,000원 더 줄게,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다 놔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통화량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도 많아지는데, 그걸 담아놓을 그릇이 없다. 어디다 담아놓을래? 빌딩에다가? 아니면 주식에다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무형자산에 담아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담아놓으려고 했는데 담아놓을 수가 없었잖아, 그동안에는. 기술이 없어서. 내가 이거를 뭐 디지털 그림인 뭐 700억이 거래되겠다는데, 이게 왜 700억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등기소, NFT라는 등기소에서 이걸 네가 700억을 주고 사면 이 디지털 그림은 이건 확실히 네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여기다가 저장해. 이 저장해 놓으라는 곳만 해놓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쪽 세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도. 이게 단순히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비트코인이 빠지나요? 어떻게 되나? NFT가 어떻게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돈이 흘러 넘치고 있다. 흘러 넘치는 돈이 뭐 디지털 그림이 됐든 NFT가 됐든 이쪽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세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커질 수 있는지를 내년에는 진짜 집중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이 세상이 왜 이게 지속 가능한지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보기 매크로 관점에서 간단해요. 돈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 유형 자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그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자산에는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요. 새로운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했던 찰나에 나왔던 기술들이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이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돈이 갈 데가 필요했던 거네요. 돈이 갈 데가 필요했고 항상 돈이 여기서 여기로 움직일 때는 네.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렇겠죠. 없던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치. 들어와서 뭔가 살려면은 더 웃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주식시장으로 과거에는 없었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야, 옛날이랑 너무 달라. 옛날이랑 너무 달라. 옛날에 우리끼리 놀 때랑 너무 달라. 왜? 새로운 돈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막 사달라고 하니까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항상 돈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움직일 때는 가격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NFT도 요즘 최근에 굉장히 열풍이긴 한데 이게 또 거품이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NFT, 디파이 이런 거품이죠. 이게 거품인 건 맞고 버블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버블을 그러면은 막을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이 얘기인데 이게 내버려 두는 게 나은 상황인 거죠. 유리한 거죠. 이건 완전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게 유리한 거예요. 무슨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1940년대, 30년대, 40년대 당시에 이제 뭐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대공황, 1920년대요. 그 대공황이 일어났을 당시를 보면은 너무나도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NFT나 이런 것들이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에 가까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이쪽 세상에는 정말 혁명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제가 주변에서 이쪽 세상에서 이제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하고는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이게 제가 이제 뭐 이쪽에 대한 투자를 조장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닌데 많은 일들이 이쪽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버스 공간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단순히 버블이냐 이런 걸로 치부하기보다는 물꼬를 틀어주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관리할 데가 없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물꼬를 틀어주는 거죠. 야, 이게 우리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못 살겠다 할 때, 야, 그럼 저기 가서 이거라도 할 수 있는데 너 왜 이거 안 하고 있었냐? 이거 내 책임 아니고 너 책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때 불다가 말 그럴 수도 있겠죠. 버블일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버블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일 수도 있다. 저의 이제 표현은 어떤 거냐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을 당시의 느낌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공간에서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 살고 있다가 메타버스 공간을 꿈꾸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현실화되느냐는 뭐 게임사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얼마나 더 정교해지고 이럴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 달에 있을 미국의 CES 행사를 잘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CES 행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 그러니까 개최가 안 됐는데 이 행사를 보시면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 메타버스 얘네들이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꿈의 크기를 저울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ES가 무슨 박람회 아니었나요? 박람회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기존에 이제 전자기기나 뭐 이런 그치, 쪽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가축장이 된 거죠. 나 이런 기술도 있어. 모빌리티 기술 이런 거 있어. 이런 기술들을 자랑하러 나오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아마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1월 달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 1월 달. 그럼 내년 1월 전에 일단 당장은 다음 달이니까. 네네. 12월에 주식시장, 개인 투자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올해 마지막 달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개인 채널에서는 뭐 4월, 5월 달부터는 미국 주식도 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조금 하시기보다는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내 주식에서 뭐 제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히딩크 대표님이 히딩크 감독님. 감독님이 그때 이제 축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 히딩크 감독님이 안정환 선수를 끝까지 믿어줬잖아요. 맞아. 그래서 중간에 막 페널티킥 실축하고 막 그랬는데도 끝까지 믿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맞아. 지금 상황 했잖아요. 지금 상황은 조금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그런 뭐 어닝의 그 퀄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이게 녹록하지 않아서 이 주가가 이제 위로 쭉 이렇게 뻗어 나가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돈이 막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기대감은 좀 낮추시되 안정환 선수를 기다렸던 히딩크의 마음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뭐 좋은 주식들이라면 가지고 계시면은 좀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쪽 오늘 좀 올랐어요. 한 3, 4%. 네네. 하이닉스는 한 7, 8% 오르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르는 과정들을 보면은 항상 모든 것이 선반영이 먼저 끝나면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제 먼저 매를 맞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하시고 막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급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드렸던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을 생각하듯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좀 약간은 힘을 빼고 기다리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드리면, 팀장님이 어쨌든 무형자산의 가치를 굉장히 지금 높게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무형자산이 한국에서도 뭐 가진 가치들이 있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훨씬 더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준을 봤을 때 미국에 우리가 이제 더 포커스를, 미국이 고점이기도 하지만 그냥 미국에 좀 더 비중을 확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쨌든 무형자산의 비중이 그쪽이 훨씬 더 많고 앞으로도 늘어날 확률이 높을 테니까. 비유를 이왕 들었으니까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 선수는 잘 못했지만 끝까지 기다려줬던 거라면 박지성 선수의 비교를 해보면 괜찮을까? 히딩크 감독 박지성 선수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엄청 밀어주기도 했었고. 미국 주식은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박지성. 그러니까 진짜 많이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리스크일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소외감 많이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주식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돈이 이쪽으로 옮겨간다. 근데 무형자산으로 옮겨간다. 근데 무형자산의 특징은 뭐냐면 미술품을 예를 들자면 올라도 할 말 없는 거거든요. 뭐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PER 기준은 90배예요. 테슬라는 주가가 올라가지고 뭐 몇 배, PER로는 의미도 없고 PBR로도 뭐 거의 40배예요. 근데도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왜? 이거는 무형자산이 있으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더 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내년 시장의 그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우왕좌왕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왕좌왕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 안전한 곳이랑 주식시장이 뭐 안전하지도 않은데 왜 안전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 내에서 제일 안전한 곳을 찾아갈 것 같다. 그거는 변동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때 찾는 자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시장이 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그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1000슬라를 넘은 지 좀 지났죠. 네. 요거를 설명하는 뭐 10가지 방법이 또 있으시다고. 저는 이제 테슬라가 이 시대의 주식이고 네. 지금 이번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부터 미국 시장은 지금 벌써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만 했었잖아요. 이 상승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주인공은 네. 애플이었잖아요. 버냉키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버냉키가 판을 깔아줬다라고 한다면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야 니네들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경제 생활해 라고 얘기해 준 거라면 진짜로 앞장서서 새로운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낸 기업은 애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애플이었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애플이 없었으면 없죠.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환경이 없었다면? 그치. 없어요. 구글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런 일자리나 어떤 부가가치 생각해보면 이건 분명히 애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거는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전 테슬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주인공이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아직 주인공의 등장이 불가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꿈의 크기로 말씀드리는데 꿈이 완전 현실화될 때까지는 네. 계속 꿈이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10가지 방법은 뭔데요? 이게 그 10가지를 좀 다 설명해 드리려면 좀 네.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개념인데 네. 이게 이제 제가 뭐 처음에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회사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3억을 받고 내 돈 7억을 태운다. 뭐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내 돈 이거는 이제 에쿼티 자본이고 남의 돈 이게 이제 라이빌리티 부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들고 있는 수많은 자산들을 어떻게 해서 이걸 얻었니라고 물어보면 내 돈이 있고 남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조달할 수도 있는 거고 남의 돈으로 조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조달할 때 그러니까 내야 되는 비용이 뭐냐면은 금리죠, 금리. 그렇죠. 내가 돈을 빌리면 은행에다 7억을 빌렸다 그러면은 3억을 빌렸다 그러면 그만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내 돈으로 냈을 때의 금리가 있어요. 그게 코스트 오브 에쿼티거든요. 내 돈으로 냈을 때의 금리는 이게 생각해 보면 약간 까리하거든요. 내 돈으로 네. 내 집을 샀는데 금리가 있다고? 근데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집을 사는데 들지 않고 내가 이걸 딴 거에 쓰면 벌 수 있는 돈 네. 등등 이런 것들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주식을 팔든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유상증자죠. 내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기업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혹은 IPO를 해서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돈이 들어올 때 비용이 작게 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높을 때는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테슬라인데 작년에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3번이나 했어요. 네. 보통은 유상증자를 그렇게 대규모로 하게 되면 맞아. 주가가 빠져요. 네. 그 비율만큼. 왜냐면 주주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똑같은 회사인데 나눠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그 하나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더 올랐잖아요. 더 올랐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게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다라는 얘기는 바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네. 내가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여기다 안 넣고 딴 데다 있으면은 이만큼 벌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금리가 높으면 주가도 낮는 건데 에이 이거 해봐야 뭐 벌 것도 없어 그냥 이거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은 거예요. 테슬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게 내가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테슬라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여기다 맡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만약에 0이면 주가는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이 금리가 이 회사의 주식이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적용되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데 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고 전 세계에서 어떤 회사보다도 테슬라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은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뭐 다시 말하면은 주주로서 이 회사가의 주인이 되는데 네. 전혀 이렇게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뭔가 장벽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인데요. 네. 아, 요즘 미세먼지 엄청나더라고요. 또 다시 미세먼지가 좀 나오기 깜짝 시작했고, 놀랐어. 뭐 내년에도 또 다시 뭐 위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는 저희 김작가 TV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대로 가면 네.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드는 비유는 용수철 비유를 많이 드는데 네. 용수철이 요 정도 늘었다가 딱 놓으면은 제자리에 돌아가잖아요. 이 용수철이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복원력이라는 힘 때문이거든요. 다시 복원되려고 하는 힘. 근데 용수철을 더 세게 잡아당기면 쫙 늘어난 다음에 다시 복원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복원력이 상실됐다. 이 티핑 포인트 지나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구가 다시 시원해지려는 힘이 돌아가려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더워지려는 힘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임계점을 지나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COP26이라는 회의에 앞서서 작성됐던 IPCC 6차 보고서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구 온도가 2도씨 도달할 것 같다, 1.5도씨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동하지 않고 경제생활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학 기술 개발이요. 맞아. 그럼 과학 기술이 개발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로 돈이 들어가야 돼요. 또 과학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학 기술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맞아. 제 친구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유전자 분야의 전문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효석아 여기도 요새 난리야 기후위기 때문에 뭔데?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이산화탄소를 기존에 있는 그런 식물보다 10배 이상 흡수해서 자기 뿌리에 가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물밀듯이 들어간다는 거야. 돈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개발해봐라. 네가 한번 개발해서 과학기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 위기, 이거 기후 위기 막도록 니네들이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돈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뭐 스타트업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술이 됐든 그런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회사가 어디냐? 테슬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네. 테슬라인 거예요. 에너지 기술도 마찬가지고 태양열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 에너지 기술은 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간헐성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왔다가 안 나올 때는 안 나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남는 에너지를 어디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 하는 거야. 들쭉날쭉.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는 꾸준하게 내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석탄을 떼는 동안에만 나오니까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쵸. 재생에너지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가 해가 가려졌다가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가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남는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빨리빨리 이동시켜가지고 차차차차차 이걸 누가 할 거냐? AI 기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AI 기술을 해야 되는 그 기술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조차도 사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하고 개발돼야 되는 이유도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는데 테슬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설명이 많게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 ESG입니다. ESG가 중요한 이유는 뭐 더 말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ESG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ESG가 뭐 ESG 워싱 해가지고 ESG 하는 것처럼 말만 하고 이건 뭐 이상한 회사들도 막 끼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들 많이 나오고 네. 막 그린플레이션 얘기해가지고 ESG는 무슨 ESG냐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ESG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ESG는 ESG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돈을 넣는 그리고 응원, 그러니까 투자라는 관점으로 응원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ESG 등급으로 따져서 테슬라가 가장 좋은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ESG 가볍게 하고 이제 네 번째죠. 제 리얼 옵션인데요. 네. 이 하나하나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 리얼 옵션이라는 개념이 제가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개념이고 네. 이 리얼 옵션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복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복권. 복권은 뭐냐면은 로또 복권을 예를 들자면 로또 복권을 1,000원 주고 우리가 사잖아요. 네. 근데 그 복권의 기대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55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대값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잃는 거기도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450원을 더 주는 거죠. 그렇죠. 복권 한 장당. 왜 주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복권을 그냥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거는 기대값을 계산하면 550원인데 왜 1,000원을 내냐? 이유가 뭐냐? 터질 수 있으니까. 위로 터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밑으로는 1,000원이면 끝나니까. 그렇죠. 딱 그 말씀이 두 가지인 거예요. 네. 터질 수 있으니까 위로는 터질 수 있고 아래로 막혀 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투자도 항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방은 막혀 있어야 돼요. 상방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방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상방은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수익 구조가 좋은 수익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 구조를 사람들은 450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수익 구조를 리얼 옵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리얼 옵션의 개념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니 밑에는 막혀 있는데 위에는 열려 있어. 이게 이제 리얼 옵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왜 테슬라 얘기하다 리얼 옵션 얘기를 하냐? 테슬라는 이런 리얼 옵션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회사예요. 정말 많아요, 리얼 옵션이. 이게 무슨 얘기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보택시가 만약에 되면 네. 이건 하방은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미 투자를 많이 했잖아. 뚫리면 엄청나게 뚫릴 수 있습니다. 네. FSD 뭐 1,000만 원 내고 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발 다 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은 없어요. FSD가 되냐 안 되냐를 따라서 더 손해 날 게 없어요. 테슬라 입장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위로 쭉 열려 있죠. 그리고 게다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FSD를 채택을 100명이 하던 사람에게 1,000명이 하더라도 테슬라가 드는 추가적인 비용은 없어요. 그냥 나눠주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뭐 스페이스 X를 포함해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그렇고 많은 기술들이 이게 터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고 이게 리얼 옵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무형자산인데 이 무형자산도 대표적인 리얼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을 쌓을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투자비가 들어가지만 다 쌓고 나서 머니타이제이션이 시작될 때부터는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치. 유형자산을 팔 때는 이걸 하나 팔려면은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팔 때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계속 팔리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놔서 팔리기 시작한 무형자산. 그래서 좋은 무형자산이라고 이미 인정받은 무형자산은 밸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확장성이 게다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다 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파는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걔네들이 그거 만드는데 한 사람이 더 채택한다고 돈을 더 들여야 되나?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형자산이고 이게 리얼 옵션적인 성격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레퓨테이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충성도. 테슬라의 고객들은 누가 TV에서 광고 나왔다고 테슬라를 사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광고해줘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무형자산이 리얼 옵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리얼 옵션이 이게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테슬라 회사는 사실 일론 머스크의 CEO 때문에 하방도 약간 열려 있긴
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보고서 하나 봤는데 음.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 테슬라 가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 자체가 리스크이기도 하다. 그럴 수 있죠. 그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이제 뒤에 이제 AI 데이로 연결이 네.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재미없다. 이렇게 좀 까불어서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그냥 재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회사는 이미 안전 궤도로 들어섰어요. 맞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리스크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네. 테슬라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죠. 테슬라는 마케팅 비용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마케팅 비용을 다 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I 데이로 넘어가면 이게 얼마 전에 AI 데이가 있은 이후로 네. 언론 기사에서는 이제 막 야, 테슬라가 로봇도 만든대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네. 사실은 그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은 몇 년도였죠? 2014년인가요? 알파고 얘기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정말 그 공포의 동안이었잖아. 이런 일이 AI가 진짜 말로만 듣던 AI가 무섭다. 막 이세돌도 너무 좌절하는 모습.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네.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AI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바둑은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어쨌든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바둑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계속 뭔가 바뀌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바둑이라는 문제와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는 차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문제가 계속해서 변하고 굉장히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나라는 이쪽에서 차가 가는데 이 나라는 이쪽에서 가고 이 나라는 여기서 뭐 신호등이 어떻게 돼?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이거는 수학 경시대회 문제로 비유를 해보자. 그러면 옛날에 이제 수학 경시대회 저도 이제 나가 보면 문제가 몇 문제 없어요. 뭐 두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근데 1번 문제 밑에 새끼 문제가 10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1번 다시 1번을 풀고 1-2번 풀고 1-10번까지 풀어야 1번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테슬라 이외의 넌 테슬라 진영에서는 1-1번 문제를 이제 풀면서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렵지? 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 전처리라고 하는데 이걸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라이다를 할까? 레이더를 할까? 뭐 카메라를 찍어 뭐 어떻게 이걸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테슬라가 이번에 얘기한 거는 뭔 라이다 됐고 레이저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오늘 우리는 사진 찍어가지고 다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가 답안지 다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1번 문제 1-10번 문제 풀고 땡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벙찐 거죠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일 거예요. 공포의 도가니. 진짜 다 풀었어? 진짜?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이거를 공개한 거는 AI 데이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 AI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훌륭하지 네. 이걸 일반인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요. 개발자들한테 말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AI 데이 때 나왔던 얘기를 이해하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개발자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일로 오라고? 야 1-1번 문제 풀고 있는데 저기 다 풀었대. 여기가 여기서 내가 1-1번 문제 풀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리크루팅이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격차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팀장님과의 대화에서 격차가 어디서 느꼈냐면 수학 경시대에 문제가 두세 문제밖에 없다. 한 번도 못 나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수십 문제 있을까 생각하는데 큰 문제는 2개밖에 없다. 처음 알았네. 네네. 시청자분들 처음 아는 분 많았을걸요. 그래요? 네. 제가 근데 수학 경시대 나가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로보택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작가님은? 로보택시가 되면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테슬라는 엄청 좋겠죠. 엄청 좋겠죠. 네. 근데 얼마나 좋을지가 가늠이 안 되잖아. 네. 그 그건 뭐 자기 가늠을- 비용도 별로 안 나가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얼마나 그런 좋을 건지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권에 비유하자면
1등이 보통 로또 뭐 하면 20억? 근데 20억이 아니고 뭐 1000억, 2000억 되는 거야, 그냥. 복권 한 장의 가치가. 그런 정도로 로보택시는 가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된다고 하면.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푼 거잖아.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며. 근데 다 풀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로보택시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를 이제 그 메리츠증권의 김준선 연구원님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다 풀었어요. 문제 이제 됐죠? 제도 완성해 주시고 법도 고쳐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테슬라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야, 이게 사고율이 이 정도 낮아졌으면 됐다.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테슬라는 테슬라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났어? 그래? 그럼 내가 돈 다 대줄게. 테슬라가 그렇게 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제도가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다 대줄게. 사고 나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뭐 그럼 걱정하지 말고 타. 사고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 정도 수준 된다 치면 이게 0.1%까지 낮아졌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이미 가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 저는 옛날에 이제 코카콜라를 얘기할 때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펩시콜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물이에요. 물 대신 코카콜라 마셔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로보택시의 경쟁 상대도 마찬가지인 게 로보택시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 로보택시의 경쟁 상대는 다른 회사가 만드는 자율주행, 다른 회사가 만드는 전기차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경쟁 상대가 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꼬마 빌딩이 경쟁 상대예요. 꼬마 빌딩? 갑자기? 옛날에 2, 3년 전에 우리가 꼬마 빌딩 열풍이 불어가지고 맞아. 나도 꼬마 빌딩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 엄청 올랐어요. 근데 꼬마 빌딩을 왜 가지고 싶어 했었냐면 내가 나이 들면 일 못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내가 꼬마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얘가 월세 받아가지고 내 일 안 해도 그 연금처럼 이거 받을 수 있잖아.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뭔가를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산이었던 거죠. 자산. 네. 로보택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로보택시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죠. 24시간 쉬지도 않고 나가서 일해와. 택시 가서 돈 벌어와. 이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드가 우리가 꼬마 빌딩을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임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니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6%요. 그러면 높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꼬마 로보택시는 임대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거를 20%짜리를 왜 꼬마 빌딩 6%짜리를 사냐? 이걸 사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로보택시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사냐 안 사냐의 판단은 일드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드에 따라서. 이게 좋은 차야 뭐야? 이게 아니고 그냥 얘가 20%래. 그럼 사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보택시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일드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수요가 로보택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된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죠? 리얼옵션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읽다 한 방에 되는 거, 한 방에.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인 거죠. 이게 좋아질 수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그런 밸류에이션 방법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런 처음 들어본 브라질어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이 방식대로 테슬라를 하지 않으면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밸류에이션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정도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정도로 파괴적이다. 로보택시가. 그만큼.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네. 파괴적인 디플레이션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이우석 저 친구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반대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무서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전통 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을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회사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파괴적인 혁신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틀을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 같은 회사가 자기네 뭐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런 롯데쇼핑 막 이런 회사들이 이마트 이런 회사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뭐 그 대도시의 도시 지역에 도심 지역에 있는 1층 가게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1층에 네. 뭐 어떤 뭐 역 근처에 있는 1층에 보면 항상 뭔가를 파는 곳이었잖아요. 맞아. 신발 파는 곳, 옷 파는 곳. 근데 요즘에 1층에 지금 장사 잘 안 되잖아요. 왜? 다 아마존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괴적인 혁신이거든요.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야 이게 파괴적인 혁신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부터 제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파괴적인 혁신할 때 그 혁신이 아니고 파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파괴돼요. 파괴적인 혁신이 계속되다 보면 네. 파괴당하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전기차가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좌초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 그런 건물들, 그런 공장들, 그런 연구 인력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기차가 아예 그냥 도배가 돼버리면 뭐 로보택시가 돼서 아예 전부 전기차고 전부 자율주행이야. 그러면은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이런 일들이 당장 내년에 일어나고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항상 그런 일들이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움직여 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이게 현실화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따져보면 안 좋은 회사들은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내 직업이 만약에 택시 기사라면 나를 파괴할 회사를 사놓는 것도 계속 모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데모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도 고민을 해보면 뭐 어디 안전한 데 없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안전한 데 없나? 안전자산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흔히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야, 안전자산이 뭔지 알아? 안전자산이 뭔지 알려면 그 반대말부터 알면 돼. 그러면서 안전자산의 반대말은 위험자산이야. 네. 그럼 위험자산은 뭔지 알아? 우리가 위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위험을 우리가 이제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정의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리스크, 변동성이라고 정의했거든. 가격이 변동하는 거를 리스크라고 했고 이걸 위험이라고 했어.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이 위험 자산이야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안전자산은 그럼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 말이 틀린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만 정의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고 했어. 그래서 변동성은 굉장히 낮아. 근데 변동성이 낮은데 계속 빠져. 뭔가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가랑비 어쩌듯이 계속 빠져. 이건 안전자산인가? 위험자산이죠. 이건 위험자산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어떤 건 커요. 이렇게 커요. 근데 계속 올라. 그럼 이건 안전자산, 위험자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변동성이 크다 작다만을 가지고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뭐가 안전자산이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안전자산의 판단 기준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찾는 자산이다. 우왕좌왕할 때 아까 제가 뭐 파괴적인 혁신의 파괴 그래서 뭔가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가 막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내년에 만약에 일어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전한 게 뭐지? 라고 찾을 때 그 자산이 아마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테슬라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일들이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야 그래도 이거 제일 잘하는 애 누구냐?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테슬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테슬라 얘기만 했잖아요. 재밌었습니다. 재밌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뭐 이런 다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쉬워요. 더 어려운 거는 여기서 이건 덜 좋은데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저는 그게 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테슬라를 얘기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안 좋아지면 나는 틀린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을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주는 좋고요. 리오픈이 되면 리오픈 주식이 좋고요. 뭐 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질문 딱 3개만 더 드려볼게요. 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중 이제 10%를 매각하겠다고 이제 공언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난 2주간 한 약 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주식 팔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으로만 봤을 때는 대주주가 주식 파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뭔가 그렇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내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그분은 월급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자기 스스로 자기 본인한테의 보상은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실상 엑시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 이후로 이제 거의 이상 의미 있는 규모의 엑시트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대주주가 이걸 팔았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돈으로 과연 뭘 할까? 뭐 요즘에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져와봐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런 얘기도 하던데 진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뭘 할지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회사 말고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말고도 스페이스X라는 이미 1,0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그런 헥사콘이라고 하죠. 그런 회사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테슬라를 주식을 팔았다 이런 거에 매몰되거나 그렇게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아는 시가총액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 3위에 올랐고 루시드도 8위까지 올랐는데 이 전기차 분야에서 또 경쟁사들 추격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원히 뭐 1등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리비안이 이슈가 됐던 게 리비안이 포드랑 투자를 했는데 포드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포드가 그렇게 차를 많이 만들고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시가총액이 리비안 이거 차 몇 꼴랑 몇 대 팔지도 못하는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안 될까? 이걸 보고 리비안 거품이니까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럼 너무 그건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왜 어떻게 이런 가격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투자하고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아마존과 협업을 통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잠식해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고 포드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연기관을 만들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러니까 힘든 모래주머니와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테슬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의 수요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이게 풀려고 하는 문제가 달라요. 리비아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존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도만 잘 배우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근데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지도를 다 공부해가지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풀려고 하는 문제의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테슬라는 뭐 대입이라면 리비안이 지금 풀려고 하는 거는 뭐 중학교 뭐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풀려고 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장기적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기차 분야에서는 어쨌든 지금 경쟁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세계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 보니까 2.5%고 2020년에 4.2%로 팽창했고 올해는 약 한 7.4%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커지는 시장은 전기차 전문 업체들이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플 같은 경우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 미국 완성차 업체 아까 말씀해 주신 포드와 GM은 차량용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하고도 선언하는 등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데 과연
괜찮은 건지.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시되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애플이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리가 있어야지, 생각할 거리가. 니네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니네들 분명히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 데이터 어떻게 구했는데? 어디서 했는데?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50점 만점에 50점이다 라고 하면 2등 업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쳐봤자 네. 2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아놓은 데이터의 규모도 너무 차이가 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모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치. 테슬라는 이미 다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지금 테슬라가 모아서 그거 가지고 지금 막 뭐 도조라는 시스템에서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막. 근데 지금 언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뭐 기사 보면 야 애플이 한다는데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근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 거죠. 전기차 부분에서는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많아요. 현대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전기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로보택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전기차만 가지고는 밸류가 그렇게 크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있을지 몰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한참 멀었다. 그렇죠. 전기차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까 자율주행이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그거 개발해가지고 돌아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 소모가 진짜 많을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하다가 100km밖에 못 가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개발해가지고 테슬라는 지금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동차 안에 있는 데서 계산하지 마라. 위에 있는 스페이스X에서 위성에서 쏴줄게. 너 일로 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터리 소모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커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크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이제 팀장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근데 또 주가를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가. 그렇죠.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또 대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질문을 안 주셨으면 제가 좀 곤란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어제 이제 그 모 채널에서 이게 저희 채널에 나오신 분이 이런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먼 그 항해를 할 때 보면은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멀미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배멀미를 한다고 해가지고 항해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택시가 뭐 2년 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모르고 그것이 언제 가시화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것도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저도 이제 테슬라의 주주지만 이제 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멀미가 나요.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판다고 해서 뭐 15% 빠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멀미가 견딜 수 있는 멀미 정도의 수준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이러한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멀미가 나지 않을 정도로는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예. 자, 아마 올해 상반기에 김작가TV에서 팀장님 처음으로 모셨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이제 마지막 촬영이 이제 이번 영상일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참 뭐 김작가 TV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네. 화질이 좋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김 작가님하고도 뭐 사석에도 몇 번 만나 뵙고 이러면서 많이 친해져가지고 올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김 작가님이랑 친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 작가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셨던 조언들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닌 입장에서 첫 번째로 나온 방송이에요. 외부 방송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할 거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도 오시면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의 생각을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로서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명이 어떻게 됐었죠? 이효석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에도 뵐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효석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